그래서 본격적으로 뭐부터 들어갈 거냐면 첫 번째부터 들어갈 거예요. 되니? 교과서야. 교과서를 보면 13쪽 봐봐. 13쪽. 13쪽 보면 제목이 뭐라 나와있니? 생명과학의 발달하는데 보통 과학이 언제부터 발달하기 시작했어? 몇 세기부터? 사회 때 배우지 않냐? 중학사회에서? 몇 세기? 안 배우니? 과학이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했어? 아메리카야, 유럽이야, 아시아야? 주로 유럽이지. 우리가 다루는 과학들이. 그러면 유럽의 역사를 보면 대략 몇 세기더라? 3세기, 4세기인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15세기까지 어떤 시대? 뭐야, 종교가 지배하는 시대잖아. 누가 대빵이야? 기독교 대빵 누구야? 교황 말고 교황보다 더 위에 있잖아. 하느님. 하느님이 대빵이었거든. 모든 진리는 하느님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16세기로 넘어서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지. 그때에서부터 뭐가?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한다고. 이해됐냐? 됐지? 내가 종교적으로 얘기하니까 특히 여기 또 종교에 대해서도 따지지 마. 우리는 과학을 다루는 거야. 알았지? 16세기서부터 발달한 과학의 내용들이 여기에 실려 있다는 얘기. 되냐? 그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됐지? 쭉 넘어가. 이렇게 발달했구나. 쭉 넘어가면 이제 몇 쪽 나와요? 16쪽 가봐. 16쪽 가보면은 뭐라 나있냐? 생명과학의 탐구과정.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 내용이야. 됐지? 그렇게 하나 쳐놓고. 자, 그 다음에 개념서를 보면 이 내용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3페이지. 됐지? 3페이지를 보면 1, 2, 3 해가지고 세 번째 생명과학의 탐구과정. 여기서부터가 핵심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할게요. 잠포 자면 안 돼요. 저 벌써 자고 있네. 내 수업은 얘기하지만 재밌지 않아. 지루해요. 농담할 시간이 없어. 알았지? 근데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듣고 잘 익히다 보면 그 다음부터 재밌어질 수 있어. 내용 자체만으로. 됐지? 오케이. 일단 과학이라는 학문이잖아. 과학이라는 학문이 뭐 있니? 우리가 크게 4개 배우지 뭐. 물리도 있고, 그 다음 화학도 있고, 그 다음 생명과학도 있고, 지구과학도 있어. 과학 탐구 과정은 모든 과목의 공통적인 과정이야. 특히 우리는 생명과학이 앞에다 뭘 붙인 거야, 여기다가. 생명과학 탐구 과정이라 붙인 거고. 이해됐지? 그럼 모든 학문은, 과학이라는 모든 학문은 주로 뭘 다루는 학문이야? 사람뿐만 아니라 개도 다뤄, 쥐도 다루지. 우리 지구 자체도 다뤄요. 달도 다루고 우주도 다루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 자연현상이라고 그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 또는 우주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 달에서 일어나는 거, 수성에서 일어나는 거, 범위가 굉장히 넓지? 우리는 생명과학이니까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자연현상이잖아.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자연현상을 너희들이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 생명현상이라고 그래. 그걸 우리가 다룰 거고. 이해됐지? 그럼 자연현상은 이미 일어났지?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이미 일어난 거니까 우리가 뭐로 보면 돼요? 결과로 보면 되는 거거든. 이해됐지? 이미 일어난 자연현상에 대한 결과는 이미 일어났고, 그럼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을 탐구할 거야. 탐구. 그렇지? 그럼 여기서의 탐구란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찾는다란 뜻이거든. 찾는 거예요. 뭘 찾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자연현상에 대한 결과를 일으키는 뭐를 찾는 거예요? 원인들을 찾는 게 모든 과학의 핵심 포인트야. 이해됐지? 그래서 자연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뭐들을? 원인들을 찾는 과정을 우리가 탐구 과정이다라고 표현해요. 이해됐니? 그치? 자, 그 다음 이때 원인들을 찾는, 이거를 찾는 방법이 있는데, 뭐 찾는 방법 여러 개 있겠지? 여러 종류의 방법들 중에서 정확히 우리는 몇 가지만 배울 거냐면 몇 가지? 2가지만 배울 거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는 봤을 거예요. 참고로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으면 2가지 방법에 대한 이름이 있겠지. 이 이름 자체를 애들이 어려워하더라고. 제발 이름 자체 어려워하지 마. 내 이름 뭐야?
저기 있잖아 이게 뭐 야 지금도 학년 부장 좀 알고 있어라. 박주원이야. 내 이름이야. 내 이름 이해하니 외우니? 외우는 거야. 앞에 친구 이름 뭐야? 민혁이야. 이 친구 이름 이해하는 거야? 외우는 거야. 너희 담임선생님 이름 외웠지? 외우는 거야. 방법에 대한 이름이 있단 말이야. 이 이름도 뭐 해야 돼? 그냥 외워야 되거든. 그냥 이름이니까 구분하기 위한. 이게 하나의 개념이 되는 거고. 이해됐어? 그래서 이 방법이 두 가지 방법 뭐가 있냐면 연역법하고 귀납법이 있어. 그냥 방법에 대한 이름이라고. 이게 보통 한자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애들이 이 말 자체를 너무너무 어려워하더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게요. 자연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을 각각 뭐라 부른다고? 연역법하고 귀납법이라 부른다고. 됐지? 제발 이름 갖고 헷갈리지 마. 아니, 어려워하지 마. 그럼 나중에 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설명하다 보면 막 이런 말을 하거든. 갑자기 막 삼투압이 나와요. 삼투압이 뭐야? 아직 모르잖아. 아, 그래, 이런 현상이 있구나라고 그냥 뭐 하면 돼? 외우고 받아들이면 돼. 알았지? 그게 너희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암기야. 이해되냐? 그 다음에 이 뜻이 무슨 뜻인가 나중에 이해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에 연역법하고 귀납법은 찾는 방법인데 찾는 방법을 두 개로 나눴다는 얘기는 이렇게 찾는 과정과 이렇게 찾는 과정이 서로 뭐해서 그래? 달라서 그랬겠지? 그치? 봐. 그럼 연역법은 자연 현상이라는 결과에 대한 원인들을 찾을 때 주로 뭐 갖고 찾는 거냐면 뭐 가지고? 실험해서 찾는 거야. 직접 실험을 해가지고. 됐지? 근데 귀납법은 자연 현상에 대한 원인들을 찾을 때 실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규모가 워낙에 크면 실험할 수 없는 것도 있거든. 실험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원인들은 귀납법을 찾아요. 이해되니? 그치? 그럼 연역법하고 귀납법 중에서 시험 출제율이 굉장히 높은 방법이 무슨 법이냐면 연역법이야. 왜 그런 줄 알아? 귀납법은 실험할 수 없는 대규모의 자연현상이거든. 이 대규모의 자연현상을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말 그대로 뭐 할 수가 없어요. 실험할 수가 없거든. 그럼 너희들이 실험할 수 있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실습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직접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연역법이니까 연역법에 대한 출제 비율이 뭐 할 수밖에 없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너희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예를 들면 뭐 생명과학 2 얘기지만 현미경을 다뤄요. 그럼 현미경에 대해서도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이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많이 나올까? 광학 현미경. 왜? 만지기 쉽거든. 모든 학교에 다 있고. 그럼 전자 현미경은? 우리 학교에 없어요. 웬만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전자 현미경을 다룰 기회조차 없어. 시험문제 나오면 돼, 안 돼? 이게 안 되거든. 이런 유형이거든. 됐지? 전자 현미경 얼마인 줄 아니? 하나당 4천, 5천만 원 해요. 학교에서 모든 학교에다 이걸 다 넣을 수가 없어요. 대학은지 대학은 왜? 대학은 돈을 벌잖아. 돈을 벌어서 그걸 투자하거든. 근데 고등학교는 국가에서 운영해야 되니까 국가가 이렇게 투자하지 않아요. 무슨 고에 가면 있어요? 과학고에 가면 있어요. 알았지? 우리가 다룰 수 없어서 그래요. 어쨌든 이런 내용이고 귀납법이 왜 많이 나오는 이해가 됐지? 네, 연역법이 왜 많이 나오는 이해가 되겠지?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뭐에 대한 과정을 익혀갈 거예요? 연역법에 대한 과정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익혀갈 거예요. 됐지? 연역법. 연역법으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는 방법에 대한 뭐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지금. 과정이 있겠지? 그럼 이 과정은 당연히 뭐 해야 돼? 당연히 외워야지. 일단 외워놓고 가는 거야. 알았지? 가장 첫 번째 단계를 무슨 단계라냐면 문제인식 단계라고 그래요. 문제인식. 간단해. 어떤 과학자가 뭘 관찰하냐면 자연현상을 관찰해. 자연현상을. 이걸 뭐 했다고? 관찰하는 거야. 그럼 자연현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나온 뭐야 지금? 결과인 거지. 이 결과를 보고 또는 관찰해서 뭘 궁금해하는 거지? 이걸 일으키는, 그렇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뭘까? 이걸 궁금해하는 단계 자체를 문제인식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지? 얘들이 평소에도 하는 것들이거든. 예를 들면 내가 아침에 얼굴이 부었어요. 아이, 나는 왜 얼굴이 부었지? 짜증나게. 막 이런 식으로 원인들을 한번 궁금해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학생 어떤 여자를 봤는데 저 여자는 왜 이렇게 이쁜 거야? 궁금해할 수 있다고, 원인들을. 이게 되냐?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원인을 궁금해할 수 있다고. 그게 이제 유전이니까. 그렇잖아.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관찰에 대한 뜻이야. 관찰에 대한 뜻. 이 개념에 대해서 애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갖고 있는데 어떤 오해냐면 관찰한다 그러면 너희들 보통 어떤 생각이 들어? 보는 것만 생각을 하지. 예를 들면 내가 이거를 관찰할 거야. 그러면 이거를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관찰이 아니거든. 관찰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례들을 다 묶어놓은 내용인데 관찰을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하냐면 육감을 이용하는 거지. 육감이 뭐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감각? 6가지 감각. 그러면 아까 보는 것 자체는 무슨 각이야? 시각이지, 시각. 그지? 시각. 그럼 또 뭐 있니? 듣는 거, 뭐 청각도 있고, 냄새 맡는 거, 후각도 있고, 그 다음에 맛을 보는 거, 미각도 있지? 그지? 그럼 또 하나가 촉각이 있는데 촉각에 대한 개념을 또 헷갈리면 안 돼. 촉각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촉각은 뭐냐면 만졌는데 애가 딱딱해 부드러워. 이런 감각이 촉각이야. 됐지? 내가 만졌는데 이게 차가워. 그런 걸 뭐라 부르냐면 냉각이라 불러요. 됐지? 내가 여기를 만졌는데 좀 따뜻해. 그런 감각을 뭐라 하냐면 온각이라 불러요. 이게 됐어? 어떤 친구가 내 피부를 살짝 눌렀어요. 뭔가 누르는 듯한 느낌이 있어. 그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압각이라 그래요. 됐지? 압각이나 촉각이나 냉각이나 온각에 대한 자극의 세가 너무 세지잖아. 그럼 나는 그거를 통증으로 느끼지. 그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통각이다 그래요. 됐지? 그럼 감각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나 해야 되네? 육감이라면서요. 이걸 합쳐가지고 이걸 무슨 감각이라냐면 무슨 감각? 피부 감각이라 그래. 보통의 자극이 다 피부를 통해 들어오거든 이것들이. 그럼 몇 감이야? 5감이죠. 하나 더 남았네. 나머지 감각은 기면하고 소년제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감각기. 그렇지, 균형 감각. 또는 다른 말로 뭐 형 감각. 됐지? 나머지가 평형 감각이에요. 이 육감을 이용해서 자연 현상을 뭐 하는 거를 느끼는 것 자체를 뭐라는 거야? 관찰한다 그래. 알았지? 그럼 내가 리모컨을 관찰할 거야? 보는 거 끝나면 안 돼. 만져도 보지, 그지? 만져도 보고, 맛도 봐보고, 냄새도 봐보고, 그치? 한번 눌러보기도 하고, 다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음식 하다가 맛을 봤단 말이야. 뭐 하는 거예요? 미각을 통해서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냐? 이 친구 머리에서 냄새 난가? 냄새 맡아봤어. 내가 이 친구 뭐 하고 있는 거야? 후각을 통해서 관찰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서 느껴가지고 그에 대한 원인들을 궁금해하는 게 문제 인식이다 표현해요. 이해되니? 그렇지? 그 다음에 연역법은 원인들을 궁금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원인들을 미리 뭐 해봐? 미리 생각을 해보지. 원인들을 뭐 한다고? 미리 한번 생각해 본다고. 그렇지? 그러면 A라는 원인도 있고 B라는 원인도 있고 C라는 원인도 있고 D라는 원인 등등등 여러 가지 원인들을 너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냐? 그러면 이거는 생각만 한 거지 증명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러면 정말 이 원인들과 이 결과가 서로 연관이 있는지를 뭐 해봐야 돼? 확인해야지. 아까 뭘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연역법은 실험을 통해서 이 원인들을 확인한다고. 근데 네 가지 원인이라 가정을 하면 네 가지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를 동시에 해석하는 거하고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하고 어떤 게 편하겠어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따져보는 게 분석하기가 편하겠지. 그래서 연역법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몇 개만 집어요? 4개 중에 몇 개씩 집어? 1개씩만 집어. 만약에 A가 어떻게 변하면 결과도 어떻게 변하겠지? 라고 나 혼자 가짜로 설명을 해본다고. 됐지? 그걸 뭐라고 그래? 가설을 설정한다고 그래. 됐니? 가설 설정. 가짜로 설명한다고. 그래서 그럼 가설 설정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인들을 전체로 따지는 게 아니라 원인들 중에서 몇 가지만 찍는 거야? 1가지만 찍는 거야. 그럼 가설을 구성하려면 2가지 요소로 구성돼야 되는데 첫 번째 원인과 뭐하로? 결과로 문장이 구성돼야 되는데 그 원인이 몇 개로만? 하나로만 구성돼야 돼. 그렇지? 그럼 가놓고 다 문제 이런 게 나와요. 다음의 문장 중에서 가설로 올바른 걸 고르라고 그래. 무슨 말이야? 1가지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문장을 고르라는 얘기예요. 이러냐? 예를 들면 나는 잘생겼어. 이게 가설이 될 수 있냐 이거지. 안 되지. 그럼 네 내용을 가설로 바꾸려면 내가 잘생긴 건 결과잖아. 따지지 말고 결과에 나는 뭐 때문에 얼굴이 잘생겼는가의 원인을 놓으면 그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가설이 되는 거라. 됐지? 그러면 가설이 설정되면 이 가설에 대한 한 가지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가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뭐 해야 돼? 확인해야 되겠지? 그럼 그 다음 과정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실험해야지, 실험. 됐지? 그럼 실험을 할 때 가설 설정했으니까 실험을 바로 해야지? 바로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실험을 어떻게 할지 뭘 구상해야 돼? 계획을 구상해야 되지. 실험 재료는 뭐가 필요하고 실험 기구로는 뭐가 필요하고 실험 재료와 실험 기구들을 어떤 과정으로 해야 내가 원하는 이 과정들을 증명해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일단 뭐 한다고 그래? 계획을 세워서 그다음 뭐 한다는 얘기야? 수행을 직접 한다는 얘기지. 이해 됐어? 됐지? 됐지? 그럼 실험이 끝나게 되면 실험에 대한 뭐가 나오겠어요? 결과가 나오겠지. 주의할 점은 여기 실험 결과와 이 결과를 헷갈리면 안 돼. 알았지? 여기 결과는 자연 현상에 대한 결과인 거고 여기 결과는 말 그대로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자료들이지. 그래서 이 개념과 이 개념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 실험 결과를 뭘로 바꿔버리냐면 자료라는 개념으로 바꿔버려요. 됐지? 연역법 단계에서 자료라는 말은 실험 결과물들이다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 실험 결과를 뭐 하는 과정이 필요하냐면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해. 핵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자료를 분석한다 또는 자료를 해석하는 단계는 정확하게 뭐와의 관계를 해석하는 거야. 그렇지. 가설에서 세웠던 A라는 원인과 이 결과와의 관계가 실제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분석하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관계가 분석 결과를 통해서 나왔겠지. 그렇지? 그러면 그 내용을 문장화 시켜주는데 그 문장화 시켜준 거를 뭘 내다 그러냐면 결론을 내린다 그래요. 이해됐지? 또는 결론은 뭐에다 표현하냐면 도출했다 표현한다고. 이해됐어? 그렇지? 그러면 결론을 문장화 시켜주게 되면 결국 가설과 마찬가지로 A라는 한 가지 뭐에 대한 원인과 그 다음에 가설에서 세웠던 결과와의 관계가 실험을 통해서 이제 구성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냐? 그래서 결론의 구성 요소와 가설의 구성 요소 자체는 똑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어? 가설은 증명이 안 됐지. 얘는 증명이 된 거란 말이야. 이게. 이해됐어? 이해되니? 그지? 그래서 가설하고 결론은 서로 구성 요소는 똑같지만 증명이 안 되냐 됐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이고 그럼 가설도 나름대로 결론은 결론인데 아직 증명이 됐어 안 됐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모순적 결론이라 표현하게 되냐면 잠정적 결론이다라고 표현하게 돼. 이게 됐지? 증명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잠정적 결론. 됐지? 그럼 마지막에 나온 결론 있잖아. 그럼 마지막에 나온 이 결론은 무슨 결론이라 표현하냐면 이거를 무슨적 결론이다. 확정적 결론이다 표현해. 이미 확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실험을 통해서.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에 가설에 세웠던 내용하고 결론에 나왔던 내용이 서로 똑같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이 원인이 증가하면 이 결과도 증가할 것이다 가설을 세웠고 실제 실험 결과를 통해서 분석해 보니까 이걸 증가시키니까 이것도 증가하더라는 얘기야. 그럼 가설하고 결론이 서로 뭐예요? 일치하잖아. 그럼 이제 가설이 뭐가 끝난 거야? 증명이 끝난 거냐. 아, 가설이 맞았구나. 그러면 이 사실을 이걸 실험한 사람이 혼자 알고 있으면 돼 안 돼? 그럼 안 되잖아. 이걸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 그거를 무슨화시킨다 표현하냐면 일반화시킨다 표현해. 이해됐지? 일반화시킬 때도 그냥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려줬다 하면은 좀 그렇잖아. 자신의 이름 붙여가지고 박주원 법칙 이렇게 하고 내세운다고. 됐지? 너희 뭐 뉴턴의 법칙. 그 기억나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화된 것들을 너희들이 실제 배우고 있는 거고. 이해됐지? 그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내용이 이렇게 일치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어요? 일치 않을 수도 있거든. 이거를 증가시켜서 증가시킬 거라 했는데 증가시켰더니 반대로 뭐 하고 있더란 얘기야?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가설이 틀렸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불일치하면 가설과 결론이 불일치하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뭘 재수정하러 가냐면 가설을 무조건 재수정하러 가요. 됐지? 그럼 애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선생님 실험 계획이나 실험 수행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론이 잘못 나온 게 아닐까 오히려? 그렇게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조건이 없는 한 이 과정을 설명할 때는 계획과 수행은 완벽하다고 보는 거야. 그럼 무조건 뭐가 틀린 거야? 가설이 틀린 거거든. 됐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일치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설을 무조건 뭐 하면 돼요? 재수정하면 돼요.
그럼 재수정되면 정말로 그게 맞는지를 다시 한번 계획하고 수행해서 다시 결론을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오케이, 됐죠? 그 다음 과정을 볼게요. 과정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를 주로 앞이라 보고 여기를 뒤로 보는 거거든. 그럼 앞에서 어디로 갔다가 뒤로 가는데 불일치하잖아. 불일치하면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앞으로 가거든. 이해됐지? 이거 다시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이게 다시 돌아서 돌아가는 거지.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 백 뭐 하러 간다고? 백 하러 간다고. 다시 돌아간다고. 앞에다 뭘 붙여요? 피드를 붙여요. 이 과정 무슨 과정이라고 그래? 피드백 과정이라고 그래. 이게 됐지?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야. 다시 가설 재수정하러. 이게 됐지? 주의할 점이야. 이 흐름은 피드백이 아니야. 이 흐름은 피드백이 아니라 이 흐름을 가는 도중에 다시 돌아가는 게 뭐야? 다시 돌아가는 게? 이게 피드백이야. 그림상에서 여기 붉은색 과정을 피드백으로 봐야 돼. 이해됐니? 오케이? 이제 흐름 잘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면 여기를 실험 계획, 실험 수행이라 하지 않고 실험을 살짝 다른 말로 바꿔버렸지. 뭘로 바꿔버렸어요? 탐구로 바꿔버렸지. 됐지? 연역법의 원인을 찾는 방법의 핵심은 뭘로 찾는 거야? 실험을 찾는 거지, 실험으로. 그지? 그 다음에 과학 탐구 과정에서 탐구라는 뜻은 찾는다라는 뜻이었고, 그럼 연역법에서 찾는 방법은 바로 뭘 통해 찾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 찾기 때문에 연역법에서의 실험은 곧 무슨 활동으로? 탐구 활동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실험과 탐구를 동일한 말로 취급해서 탐구 계획, 탐구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이게 똑같은 말인데 다른 개념들을 많이 쓴다는 얘기야. 이게 짜증나게. 이게 과학에서 너희들이 개념상에서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의미인데 여러 단어들을 여러 개를 써버리거든. 오케이? 이제 그에 대한 또 다른 사례 한번 봐볼게요. 이때 자연현상이라는 결과에 대한 원인들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의 원인들과 여기서의 결과라는 이 개념을 새로운 개념으로 바꿔서 써 이제. 그래서 원인들하고 결과라는 개념을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바꿔 쓴다고 해. 우리 생명과학에서는.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바꿔 쓰냐면 어떤 개념? 변인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써. 원인들하고 결과들을 묶어가지고. 그렇지? 그럼 변이 뭐야? 변이 똑이냐? 변하는 요인이란 얘기야. 이랬지? 이 변하는 요인이 방금 얘기했던 원인들하고 결과값을 전부 다 변이라는 개념으로 바꿔 쓰겠다고. 이해됐지? 그러면 원인들도 변인이라 보면 되는 거고 결과도 뭐로 보면 되는 거야? 변인으로 보면 되는 거지. 말을 바꿔 쓴다고. 그럼 그냥 변인이라 불러버리면 이 변인이 원인에 대한 변인인지 결과에 대한 변인인지 잘 구분이 안 되겠지. 그래서 구분이 좀 쉬우도록 원인들에 대한 변인 앞에 결과를 의미하는 변인 앞에다가 새로운 뭘 붙여줘야 돼? 이름을 또 붙여줘야 되겠지. 됐지? 논리상으로 봐. 원인이 변하면 결과가 변하는 거야? 결과가 변하면 원인이 변하는 거야? 그렇지? 원인이 변해야 결과가 변하는 거지. 절대 이 과정은 논리상으로 일어날 수가 없지. 그럼 결과는 지 혼자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지. 원인이 변하니까. 그래서 결과는 뭐에 종속돼 있다 표현하냐면 원인에 종속돼 있다 표현해요. 그래서 결과 자체를 무슨 변이라 표현해버리냐면 종속 변이라 표현한다고. 이게 됐지? 그래서 너희들 주종 관계는 들어봤을 거야. 주가 뭐예요? 주인. 종은 말 그대로 종이지. 주인이 명령을 내려야 종이 움직이거든. 이게 됐지? 그 종의 종이에요. 종속되어 있다는 거. 됐지? 그 다음에 원인들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인을 내가 크게 4개로 잡았어요. A라는 원인, 그 다음에 B라는 원인, 그 다음 C라는 원인, 그 다음에 D라는 원인이 있단 말이지. 됐지? 그러면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몇 개의 원인들을 집어가지고 한 개의 원인들을 하나하나 집어가지고 가설 세워가지고 결과하고 계속 매치시켜서 실험을 몇 번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4번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각 원인들에 대한 관계가 이제 확립이 될 것이고, 그럼 4개의 원인 중에서 실제 실험자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은, 그래서 아까 내가 한 가지 원인을 A를 집었잖아. 그렇지? 그럼 이 A를 집었다는 얘기는 이 A를 실험 과정상에서 내가 뭐 하고 싶다는 얘기야? 변화를 주고 싶다는 얘기지. A를 변화시켰을 때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그럼 아까처럼 A라는 원인을 정해놓고 결과와의 관계를 가설 설정했단 말이야 이게. 이게 됐어? 그러면 실험 과정상에서는 뭐만 변화시켜야 돼? A만 변화시켜야지.
그치? 그럼 A가 변하는 과정에서 B, C, D가 변해버리면 A와 결과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가설에서 정확히 A를 변화 주고자 했으면 실험상에서는 뭐만 변화해야 돼? 이것만 변화시켜야 되지. 즉 실험자가 직접 뭐 하고 싶은 원인이라 표현하냐면 조작하고 싶은 원인이라 표현을 해요. 실험자가 실험상에서 직접 조작하고 싶은 원인, 그거를 무슨 변인이라 표현하냐면 조작 변인이라 표현한다고. 이해됐지? 그치? 그러면 이걸 조작 변인으로 잡았으면 나머지 원인들은 실험상에서 변하면 돼, 안 돼?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원인들은 실험 과정상에서 변하면 안 되고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되는 변이라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통제시켜줘야 돼. 그래서 이것들을 무슨 변이라냐면 통제 변인이라 표현해. 됐어? 그럼 조작 변이는 실험자가 임의대로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지. 내가 B를 조작 변으로 잡았어요. 그럼 실험상에서는 뭐만 변화시켜야 돼? B만 변화시키고 A, C, D는 통제시켜야 돼. 이해됐냐? 그럼 내가 C를 변화시키고자 하면 C가 조작 변이 되는 거고 나머지 A, B, D가 뭐가 되는 거야? 통제 변이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됐지? 구분 잘하고.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는 실험자가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지? 됐어? 원인들끼리의 관계를 알고 싶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 원인들끼리의 관계는 실험자가 아예 알고 싶지 않은 관계고 알 필요도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원인들끼리는 아예 별개의 관계로 보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각 원인들을 전체 합쳐가지고 각 원인들은 아예 별개로 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원인들은 무슨 관계로 표현하냐면 독립관계라 표현해. 대한 독립 만대에서 그 독립이 아니야. 그래서 각 원인들의 관계를 그냥 뭐로 보는 거라고? 별개로 본다고. 그래서 독립이라는 말을 써줬고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무슨 변인이라 표현하는 거야? 독립변인이다 표현한다고. 됐냐?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원인들을 무슨 변이라 불러요? 독립변이라 부르고 독립변인들 중에서 실제 실험자가 실험을 통해서 조작하고 싶은 걸 뭐라 불러? 조작변인, 나머지를 통제변이라 부른다고. 이해 됐지? 오케이? 됐지? 그러면 가설은 한 가지 원인과 결과로 구성돼야 되는데 이 원인과 이 결과를 변인으로 바꿔보자는 얘기야. 됐지? 그럼 가설은 무슨 변인과 무슨 변인으로 구성된다 그래?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성된다라고 표현해. 조작하고 싶은 변인, 원인. 이해됐어? 내가 아까 A를 조작하고 싶은 거잖아. A라는 원인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다는 말을 변이라는 개념 쓰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알았지? 이해됐니? 됐지? 그리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뭐 하면 돼요?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 직접 뭐 하면 된다고? 수행하면 된다고. 이해됐냐? 그 다음에 실험하는 과정에서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실험하는 과정에서 아마 뭐 대다수의 실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실험 집단이 있어요. 실험 집단. 예를 내가 A라는 실험 집단이 있으면 실험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집단을 몇 개 이상을 꼭 만들어줘야 되냐면 2개 이상의 집단은 반드시 꼭 만들어줘야 돼. 알았지?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제 띄워주고. 대표적인 사례를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얼굴이 부었어. 뭐야? 이미 일어난 현상이지. 자연현상 결과야. 내 몸에서 일어난 생명현상이에요. 아, 이 결과가 나왔구나. 그럼 이걸 변인으로 바꾸면 이게 무슨 변이 된다는 얘기야? 종속변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왜 얼굴이 부었지? 라고 원인을 궁금해하면 무슨 단계야? 문제인식 단계지. 원인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이 원인들을 미리 뭐 해보는 거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지. 원인들이 아마 뭐일 것이다. 그러면 보통 얼굴이 부은 이유에 대한 원인들을 생각하게 되면 너희들이 보통 전날 먹은 음식들을 많이 생각한단 말이야. 나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전날 라면을 먹어서 그런가? 내가 전날 육개장도 먹었는데, 내가 전날 삼겹살도 먹었는데, 내가 전날 족발도 먹었는데, 내가 전날 치킨도 먹었단 말이지. 내가 전날에 비빔국수도 먹었단 말이야. 이게 엄청 먹었어. 그럼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었는데 이 음식들 중에 얼굴을 정말 붓게 한 영향력 있는 음식을 내가 찾고 싶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이걸 동시에 실험하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몇 개씩 찍는다고?
하나하나씩 찝는다고. 됐지?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뭐 때문에? 라면 때문에 얼굴이 부었을 것이다 라고 뭘 설정한단 말이야 지금? 가설을 설정하게 된다고. 됐지? 그래서 뭐를 먹으면? 라면을 뭐하면? 먹으면 뭐가 부을 것이다? 얼굴이 붓는다 또는 부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했어요. 됐지? 그러면 이 가설에서 조작 변이 뭐예요? 라면을 먹으면. 종속 변이는 얼굴이 붓는 건지. 이제 이 둘의 관계를 실험을 통해서 뭐 할 거예요? 증명할 거야. 알았지? 그럼 실험 집단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학생 50명을 불렀어요. 됐지? 뭘 먹여야 돼? 라면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라면을 먹였어요. 애한테는 신라면 주고 애한테는 짬뽕 라면 줬어요.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라면이라면 종류가 뭐야 돼? 똑같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전부 다 신라면을 줬어요. 됐지? 라면 중에 가장 판매율 높은 라면이야. 알고 있지? 어디? 라면을 몇 봉지씩 줄 거냐면 한 봉지씩 줄 거야. 얘는 한 봉지, 얘는 나랑 친하니까 두 봉지 주면 돼, 안 돼? 다 똑같이 줘야 돼요. 됐지? 그 다음에 얘한테는 기분 나쁘니까 넌 생으로 먹어. 너는 내가 친하니까 끓여 먹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지. 생으로 먹으면 생으로 먹이고 끓여 먹으면 전부 다 끓여 먹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끓여 먹게 해가지고 물을 줬는데 물을 그냥 수돗물로 줬어요. 수돗물이 도로 물이 아니야. 엄청 깨끗한 물이야. 이 사실 잘 모르더라고. 수돗물이 500ml를 줄 거예요. 이 양도 서로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줘야 되겠지. 그리고 끓여 먹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 9시에 끓여 먹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낮 12시에 끓여 먹게 하고 어떤 사람은 밤에 끓여 먹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끓여 먹는 시간하고 애들이 끓이고 나서 먹는 시간대를 다 뭐야 돼? 다 똑같이 맞춰줘야 되지. 저녁 9시에 끓이게 해가지고 저녁 9시 5분에 먹게 해서 저녁 9시 10분에 바로 재웠단 말이야, 애들은. 됐지? 그리고 다음날 기상을 시켰어요. 그럼 기상 시간도 뭐 해야 돼? 똑같아야 되겠지. 아침 6시에 기상시켜가지고 얼굴 상태를 봤어요. 됐지? 그랬더니 50명이 전부 얼굴이 부었어요. 됐지? 얼굴이 붓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란 얘기예요. 됐지?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라면을 먹으면 얼굴이 붓네라는 결론을 내세웠어요. 그러면 이 결론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박할 수 있느냐 이거지. 이 사람들이 먹은 게 라면만 먹었니? 뭐도 먹었어? 수돗물도 먹었지? 그러면 얼굴이 부은 이유가 라면 때문인지 수돗물 때문인지 실제 모른단 말이야.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건 뭔데? 라면 때문에 얼굴이 부었는지 알고 싶은 거잖아. 됐지? 그럼 뭘 확인해야 돼? 수돗물만 끓여 먹으면 얼굴이 붓는지 안 붓는지 확인해야 되겠지. 그래서 실험할 때 집단을 몇 개 더 만든다고? 하나를 더 만든다고. 됐지? 그러면 50명을 더 준비해요. 애들은 라면 주면 돼, 안 돼? 안 돼요. 뭐만 줘요? 수돗물만 500ml 줘가지고 똑같은 시간대에 끓여 먹게 해서 똑같은 시간대에 기상시켜가지고 결과를 본다는 얘기지. 그랬더니 50명이 전부 다 뭐가 안 부었어요? 얼굴이 붓지 않았어요. 그럼 뭘 확인할 수 있어? 수돗물은 얼굴을 붓게 하는 게 아닌 거지. 그럼 이 결과를 통해서 라면이 뭘 붓게 했구나? 얼굴을 붓게 했구나. 나름 논리화시킬 수 있다고. 이게 됐지? 그래서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이 조작 변인과 이 결과, 종속 변인과의 관계를 알고 싶으면 나머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이 결과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비교하는 대상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탐구 설계 및 수행 과정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단을 반드시 몇 개 이상 만들어야 돼? 2개 이상 꼭 만들어야 돼. 됐지? 이렇게. 그래서 2개를 만들었다 가정을 하게 되면 이 2개 중에서 한 집단은 무슨 군이라 부르냐면 실험군이라 부르고 또 다른 집단은 무슨 군이라 부르냐면 대조군이다 불러요. 됐지?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보겠어? 실험 내용 줘놓고 어떤 집단이 실험군이고 어떤 집단이 대조군인지 물어보겠지. 됐어? 이제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야.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분하는 방법. 잘 봐. 내가 집단이 몇 개 있으니? 2개 있었잖아. 2개 있으면 이 집단이 위에 지운다? 이 집단이 무슨 군?
실험군이고 이 집단이 대조군이야. 어떻게 구분하냐면 처음에 조작 변인이 뭐였어? 라면을 먹으면이지, 그지? 실험군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가설에 세웠던 무슨 변인이 포함되어 있냐면 조작 변인이 포함되어 있는 실험 집단이 실험군이야. 그래서 얘는 실험군이 아니 조작 변인 있어 없어? 얘는 없잖아. 아까 라면 있어. 라면 안 먹였지. 그래서 얘는 조작 변인이 없으니까 무슨 군으로 본다고? 대조군으로 본다고. 이해됐냐? 구분하는 방법. 그래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분하는 방법. 첫 번째, 무슨 변인이 포함되어 있느냐? 조작 변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실험군이고,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비포함되어 있으면 이걸 우리가 대조군으로 구분한다는 얘기야. 됐지? 그럼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분하려면 그 실험에서 무슨 변인 찾아내야 돼? 조작 변인 찾아내야지. 이게 됐지?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방법이야. 실험군을 구분하는 두 번째 방법. 됐지? 어떤 실험 집단은 무슨 상태 그대로 뒀다고 표현해 버리냐면 자연 상태 그대로 둔 집단이 있다고 표현해요. 자연 상태 그대로 둔 집단이 있다. 그럼 이 자연 상태의 어떤 조건을 아예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지.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집단은 의심할 필요 없이 무조건 무슨 군이야? 대조군으로 빼면 돼. 알았지? 됐지? 그럼 실험군은 어떻게 구분하면 돼? 자연 상태를 변화시킨 집단이지. 이해됐냐? 말 그대로 조작시켜버린 집단이라고. 됐지? 그 대표적인 문제의 A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가설이 뭐야? 불가사리가 없으면 종 다양성이 증가한다. 잘 봐. 과학 탐구 과정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실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실험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너희들이 배운 실험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새로운 실험이 나와. 그걸 분석하는 과정이야. 그러면 이 가설에서 조작 변인이 뭐야? 불가사리가 없으면이 조작 변인이고, 종 다양성이 증가한다니까 종속 변이 되는 거지. 종 다양성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되는데 이게 종속 변이라는 거 구분해야 된다고. 이해됐냐? 그래서 지역이 두 지역이 있어요.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있는데, A라는 지역은 불가사리를 없앤 지역이고, B라는 지역은 불가사리를 그대로 뭐 했어요? 집어넣은 상태의 그런 거든. 됐지? 그러면 두 집단 중에서 어떤 집단이 실험군인이 물어봐요. 뭐가? A가 실험군이 되는 거지. A들이 이제 물어보거든. 여기는 불가사리가 있는데 그럼 조작 변이 들어간 게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가설에서 조건을 정확히 지시했거든. 뭐가 없으면? 불가사리가 없으면. 그래서 이거 자체를 뭘로 보라는 얘기야? 조작 변이. 그럼 여기는 불가사리가 없잖아. 그럼 무슨 변이 들어간 거야? 조작 변이 들어간 거야. 불가사리가 없다는 조작 변이 들어갔다고. 얘가 무슨 군이야? 실험군이고 얘가 대조군이 된다고. 그럼 가설을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럼 불가사리가 뭐하면? 있으면 이제 실험군이 뭐가 돼? 이게 되고 대조군이 이게 된다고. 이게 됐냐? 오케이? 됐지? 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정확히 줄 때도 있지만 애매하게 줄 때가 있어요. 애매하게. 불가사리로 인해서 종 다양성이 변화한다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굉장히 애매하지? 아까는 구체적이었는데. 이런 애매한 경우에는 둘 중에 어느 게 실험군이 물어봐요. 애매하잖아? 불가사리로 인해서. 그런 경우는 불가사리를 넣은 쪽이 실험군이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아까 정확하게 주지 않고 불가사리로 인해서, 그럼 불가사리 때문에 종 다양성이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를 보기 때문에 불가사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조작변으로 둔다는 얘기야. 그 애가 무슨 군이 되는 거야? 실험군. 애는 대조군이 된다고. 알았지? 대다수의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요. 됐냐? 그 아까처럼 정확히 제시해줬을 때 구분하는 것도 살짝 눈여겨두라고.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분 방법에 대해서 실제 나왔던 사례를 볼게요. 실험 내용을 봤는데 새가 나와. 새가 이렇게 나와요. 새인데 새 중에서 꼬리가 긴 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꼬리가 긴 새들이 뭐 있어요? 공작. 꼬리 엄청 길잖아. 이제 그런 비슷한 새가 천연조가 있는데, 그냥 그런 게 있나 봐. 새 이름이야. 천연조의 꼬리 길이를 자연 상태 그대로 놔뒀대요. 됐지?
어떤 천연조 집단은 꼬리가 있는데 꼬리를 뭐 해버렸대? 잘라버렸대요. 어떤 천인조 집단은 원래 꼬리가 있었는데 꼬리를 더 길게 붙여버렸대요. 됐지? 그럼 집단이 몇 개 나와 지금? 3개 나오지. 예를 들면 A 집단, B 집단, C 집단이 있으면 이제 대조군은 뭐야? A는 대조군이지. 그럼 B하고 C는 실험군이 된다고. 오케이? 이게 됐지?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하는 문제도 있었고. 됐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탐구 설계 및 수행 과정에서는 반드시 실험 집단을 몇 개 이상 만들어야 돼? 2개 이상 꼭 만들어야 가설에서 내세웠던 조작 변형과 종속 변형 관계를 훨씬 더 반박 없이 이끌어낼 수 있다고. 결론을. 이해됐니?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이 끝나게 되면 자료 해석하는 거고, 이때 자료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실험에 대한 결과. 이거를 해석하는데 정확히 뭐와 뭐의 관계를 해석하는 거예요? 가설에서 세웠던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의 관계가 실제 실험을 통해서 어떤 식의 변화가 생기는지 보는 거야. 그리고 이때 확인한 내용을 뭘 통해서? 결론을 통해서 다시 문장을 시켜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론도 무슨 변인과 무슨 변인?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으로 구성된다고. 그러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일치하면 무슨화 시켜주는 거고, 일반화 시켜주는 거고, 일치하지 않으면 무슨 백? 피드백으로 가설을 재수정하러 가라고. 됐냐? 됐지? 할만하지? 할만하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자료 해석을 할 때 있잖아. 자료 해석을 할 때 실험 결과들을 나름대로 정리한 다음에 해석하는 게 편하겠지. 그렇지? 그럼 실험 결과를 정리할 때 보통 뭘로 정리하니? 뭐로 만들어서? 표나 그래프로 만들어서 해석을 하지. 됐지?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 뭐 해석하는 것도 알아야 돼? 표나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도 익혀야 돼. 특히 표보다는 특히 뭐를? 그래프 해석 방법을 나중에 또 익혀줄 거야. 이해 됐지? 그지? 그래프를 만든 이유가 과학자들이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너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렵게 보이거든. 아까 얘기했더니 불편해 보이거든 그게. 근데 그 불편한 거를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됐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과학에서는 수학의 기호를 많이 이용을 하지. 그럼 과학에서의 쓰는 수학적 기호는 수학에서 쓰는 수학적 기호의 의미가 서로 뭐해? 달라. 그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벗어나야 돼. 이해 됐냐? 너희들 물리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야? 물리 엄청 어려워하잖아, 대다수 애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 근데 그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왜? 너희들이 평소 생활하는 거하고 평소 느꼈던 거하고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이 매치가 안 되거든, 이게. 그 매치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 예를 들면 물리의 최초의 시작은 누구야? 물리학을 최초로 세운 사람이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16세기에 뭐 누구의 시작으로부터? 갈릴레이하고 뉴턴으로 시작이 됐거든. 그럼 너희들의 사고를 뭘로 바꿔야 돼? 갈릴레이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갈릴레이와 뉴턴의 사고로 바꿔줘야 되거든. 근데 그거 바꾸는 게 어렵거든. 애들이 그래서 물리를 힘들어한다고. 이해됐니? 그지? 아인슈타인의 상대수 이론이야. 상대수 이론.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인슈타인이 그걸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접근했는지를 파악하고 그 사고를 내 머리에 맞춰야 돼. 그거 맞추는 게 어렵거든. 됐지? 나중에 그런 연습들 많이 좀 해줘야 돼. 됐니? 자, 그 다음 내용이요. 전제 조건 찾는 내용 나와요. 전제 조건 찾는 내용. 문제 출제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시계 보고 있어 왜? 전제 조건 찾는 거. 전제 조건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뭘 찾아야 되겠지, 그지? 전제 조건은 실험자가 실험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뭔지를 논리적으로 너희들이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야. 실험 과정이 있으면 실험 과정에서 이 실험자는 이걸 이미 알고 이 실험을 했구나라는 걸 논리적으로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계속 독서 활동을 꾸준히 해온 친구들은 머리가 이미 논리가 됐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지 않아도 잘 찾아요. 근데 대다수 학생들은 독서 활동을 많이 안 했지. 그래서 이게 논리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전제 조건을 찾는 요령을 지금부터 가르쳐 줄 거예요. 이해됐지? 일단 전제 조건의 뜻은 실험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나 또는 뭐하고 있는? 가정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걸 가정해서 실험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지금부터 이걸 찾는 요령을 좀 더 설명할 거예요. 찾는 요령. 찾는 요령을 설명할 건데 처음에 설명하면 대다수 애들이 이해를 못한다. 근데 A를 들어주면 그때 하고 느낄 거야. 이해됐지? 끝까지 들어. 봐.
실험에서 가설이 주어졌어요. 됐지? 가설이 주어져. 보통의 가설은 어디에 많이 주어지냐면 결론은 가설이 곧 뭐의 목적이야? 실험의 목적이 되는 거잖아. 실험의 목적은 보통 문제의 무슨 줄에 많이 나와요? 몇 번째 줄에? 첫 번째 줄에 많이 나와요. 보통 이런 문제도 많이 봤을 거야. 다음은 뭐와 뭐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그거 자체가 실험 목적이고 그 문장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가설이 되는 거거든. 됐지? 그러면 가설에서 세워준 내용이 있겠지. 무슨 변인가? 조작 변인가 종속 변인.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와 광합성의 관계를 확인한 실험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쉽게 얘기하면. 됐지? 그러면 가설에서 나온 이 내용을 무슨 과정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니까? 실험 과정을 통해 증명해야 되니까 실험 속에도 이 조작 변인과 이 종속 변인이 같이 나와야 되겠지? 이걸 증명할 거니까. 됐지? 지금부터 설명 봐. 가설에서 세운 조작 변인에 쓰인 단어와 실험 과정에서 쓰인 조작 변인에 쓰인 단어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뜻이 아니라 단어 자체를 바꿔서 내버린 경우가 있다고. 됐어? 그 단어 자체가 불일치한 경우가 있는데 그 불일치한 것 자체를 실험자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너희들이 인식하면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한다고 해. 알았지? 이거 잘 들어. 자, 봐. 기체의 양에 따른 식물의 생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래. 됐지? 그러면 여기서 조작변이 뭐야? 기체의 양이 되는 거지. 종속변이는 식물의 생장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뭐 해봤단 말이지? 뭐 해봤어? 실험을 한다고. 됐지? 그럼 실험을 해가지고 집단을 몇 개로 나누냐면 2개로 나눴어요. A 집단, 그 다음에 B 집단. 완전히 밀봉시킨 상태에서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콩을 집어넣었어요. 콩. 이해됐니? 이제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CO2 뭔지 아니? 뭐야? 이산화탄소. 이거 상온에서 기체인 거 알지? 기체야. 여기는 이산화탄소를 넣어주고 여기는 이산화탄소를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콩의 생장 정도를 봤어요. 그럼 실험상에서는 뭘 조작하고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조작하고 있지? 그럼 실험상에서의 조작 변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의 양이나 또는 공급 여부가 되는 거지. 양이나 상관없고. 됐지? 그 다음에 누구의 생장 보는 거예요? 콩의 생장 보는 거지. 단어가 다른 거다. 잘 봐. 가설에서는 종속 변인에다가 뭘 썼어요? 식물 썼는데 뭘 썼어? 콩을 쓰잖아. 이 단어가 일치하지 않는 걸 이미 실험자는 알고 있었다고. 무슨 말이야? 콩은 뭐라는 걸? 식물이라는 걸 실험자는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콩을 쓴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는 기체가 한 종류겠어? 여러 종류겠지. 여러 종류 중에서 특히 실험자는 뭘 썼단 말이야 지금? 이산화탄소 썼단 말이지. 그럼 실험자는 이미 뭘 가정하고 간 거야? 여러 기체의 종류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식물 생장의 영향력이 가장 클 것이다라는 걸 뭐하고 가버린 거야? 가정하고 간 거야. 이해됐냐? 이거 자체가 전제 조건 찾는 방법이라고. 됐지? 실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너희들 교재에는 없는 문제야. 여기 그냥 봐볼게 여기. 첫 번째 줄에 뭐 나왔어? 산성비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은 실험이지? 그럼 이거 자체가 뭘 위한 목적이 되는 거야? 실험하기 목적이 되는 거고 이 문장 자체가 곧 뭐가 되는 거야? 가설이 된다고. 그럼 조작 변인이 뭐예요? 산성비, 종속 변인, 식물 생장. 됐지? 그러면 이 과정에서 가설을 세워요. 가설은 산성비, 그 다음에 식물 생장에 미치는 영향 정도제. 그러면 가설에서의 산성비가 조작 변인이고 식물의 생장 영향력이 무슨 변인이구나? 종속 변인이구나. 그리고 실제 실험 내용 보자고. 실험 내용 보면 여기 보면 콩식물을 몇 개 준비했어? 20개 준비했어. 20개를 몇 개로 나누지? 10개, 10개씩 나누지. 그럼 그림상으로 보면 두 집단을 나눠 가지고 이쪽에다가는 콩 10개, 이쪽에다가도 콩 몇 개? 10개 넣어놓고 한쪽에다가는 뭘 집어넣었다 그래요?
뭐 중류수를 넣었다 그러지? 중류수가 뭐야? 순수한 물이지. 아무것도 없는 물만 있는 거. 너희들 수돗물은 중류수가 아니지. 왜? 거기는 중류수에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는 뭘 넣었대요? 0.01%의 무슨 용액? 황산 용액. 정확하게 얘기하면 황산수 용액이야. 수용액은 뭐예요? 물에다가 뭘 녹인 거예요? 황산 녹인 거거든. 그러면 여기는 무슨 수에다가? 중류수에다가 황산 넣은 거거든. 그래서 농도를 몇으로 맞춘 거예요? 0.01%. 그러면 실험 과정상에서 보면 두 집단의 공통점은 콩 집어넣어놓고 중류수를 똑같이 줬단 말이야. 근데 뭘 넣어줬어요 여기다가? 황산. 그럼 실험상에서 조작변이 뭐예요? 황산이지 황산. 됐지? 특히 농도를 몇으로 맞춰? 0.01%의 황산 용액이 되는 거지. 그리고 뭘 측정을 했대요? 잎의 생장 측정을 했네. 쭉 봐. 쭉 가면 실험상에서는 뭐의 생장을? 잎의 생장을 주는 거지. 그러면 실제 실험자는 어떤 걸 측정하고 싶었던 거야? 식물의 생장 영향력이 특히 어디에? 잎의 생장이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 분명히 가설은 산성비라 했는데 뭘 쓰고 있단 말이야? 황산 쓰고 있지. 아, 산성비의 원인이 뭐라는 걸 알고 있었어? 황산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다고. 농도도 봐야 되겠지? 그럼 0.01%의 정도면 충분히 무슨 비에 속한다면 산성비 농도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걸 실험자가 이미 뭐하고 있었다고? 알고 갔다고. 그래서 보기 기억을 보면 산성비의 주요 성분에는 뭐가 있다는 거? 황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이 실험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이해됐니?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볼게요. 그럼 0.01% 황산 용액의 pH는 산성비의 범위에 속하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실험한 거지. 알았지? pH 뭔지 아니? 산성화된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걸 pH라고 그래요. pH가 낮을수록 뭐가 커? 산성도가 크지. 그지?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자동차 배기가스는 산성비의 주요 원인인 거를 실험자가 이미 가정하고 갔냐고. 여기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나와. 전혀 안 나오고 자동차 배기가스에 어떤 종류의 기체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실험자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이해됐지? 그 다음에 중류수에는 물 위에의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른 게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에다가 하나는 뭐만 들어가야 돼? 황산만 들어가야지. 이해됐냐? 다른 요인 들어가면은 이것과의 조작변인가의 종속변인가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거고. 이해됐지? 이런 정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시간에 뭐 해석 들어갈 거예요? 그래프 해석 들어갈게요. 됐니? 여기까지 할게요.